이 사기꾼 같은 놈아. 내 딸을, 내 삶을, 내 남편을. 당신이 뭔데 함부로 말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사위머리에 물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기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보다 1시간 전 옷장 앞에서 망설이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야겠네요. 수연이가 골라준 원피스를 꺼내 들고 있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62살.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도 제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부채 더미와 낡은 수첩 한 권, 그리고 혼자 남겨진 딸 하나였지요. 수연이는 아버지를 닮아 마음이 여렸습니다. 남을 쉽게 믿고 상처받으면 혼자 끙끙 앓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저는 한편으론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그만큼 많으니까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해. 하지만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으면 안 돼. 그가 공장을 운영할 때 늘 하던 말이었어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마다 그는 그 말을 되뇌곤 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에는 그를 구하지 못했지만요. 택시에서 내려 레스토랑 앞에 섰을 때 저는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라 메종블루라고 쓰인 간판이 우아하게 걸려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장이나 회가변에서나 볼 법한 화려함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웨이터가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약하신 서정영님 일행이시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약자가 아니라 일행 중 하나라는 것. 이 만남에서 주도권은 처음부터 정혁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레스토랑의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늘 걸어왔던 시장의 젖은 바닥, 공장의 거친 콘크리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밑창이 미끄러지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삶은 늘 흙냄새 나는 길 위를 걸어왔는데 이곳의 바닥은 너무 미끄러워서 자꾸만 균형을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리로 안내받는 동안 저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을 슬쩍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여유로워 보였어요. 대화 소리는 적당히 낮았고 웃음소리는 품격 있게 제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클까봐, 혹시 제 몸짓이 너무 어색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연이와 함께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정혁.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는 이곳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키는 적당히 크고 어깨는 넓었습니다. 정장을 몸에 붙이는 법을 아는 남자였지요. 넥타이는 선이 고왔고 소매 끝에 커프스 단추는 유리창처럼 빛이 났습니다. 걸음걸이에서부터 자신감이 흘러나왔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첫인사는 완벽했습니다. 목소리는 적당히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악수를 청할 때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고 시선은 제 눈을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들 마이너스 공장 직원들이나 시장 상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이는 그의 옆에서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여전히 조금 내려앉아 있었고 웃을 때마다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엄마의 반응이 궁금한 모양이었어요. 수연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 그래서 꼭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고 늘 말하더라고요. 정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가 수연이에게서 제 이야기를 들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공장이 망했던 일, 빚에 쪼들렸던 일, 남편이 스트레스로 쓰러졌던 일까지 다 알고 있을까요? 고생이야 누구나 하는 거죠. 다만 수연이가 이제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수연이도 어머님도. 그의 말은 듬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세상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메뉴를 보는 동안 저는 정혁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메뉴를 다루는 것도 익숙해 보였어요. 프랑스어로 된 요리 이름들을 자연스럽게 발음했고 웨이터와 대화할 때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이 그에게는 일상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모시는 날입니다. 편하게 드시고 싶은 것 드세요. 와인은 어떠세요? 토스카나에서 들여온 건데 바로 어제 통관된 겁니다. 토스카나, 통관. 그런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와인이라고는 추석이나 설날에 마시는 국산 포도주 정도밖에 몰랐는데 그는 이탈리아에서 온 와인의 유통 과정까지 꿰고 있었어요. 잘 모르니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골라드릴게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 것 같은 걸로. 와인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모든 것이 예술품 같았어요. 접시 위에 음식을 놓는 것도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포크와 나이프를 다루는 것도 어색했는데 정혁은 모든 것을 우아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느낌을 받아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연이 말로는 혼자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남편이 세상 떠난 지 3년 됐으니까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겠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유심히 보았어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안쪽으로는 팽팽하게 조절하는 손이었습니다. 매무새에 비해 손등의 힘줄은 유독 굵었어요. 긴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정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수입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탈리아 쪽 제품들을 들여와서 국내에 유통하는 일이죠. 작은 회사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사업이 잘 되나 봐요.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사실 다음 달이면 이탈리아 본사와 직계약이 확정됩니다. 환율이 움직이기 전에 라인을 확보해야 해서요. 그는 와인잔의 줄기를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걸까요? 물론 어머님께 부담드리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 삶이 곧 좋아질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는 손사래를 치듯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그 순간 그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비싼 시계였어요. 브랜드는 잘 몰라도 무게감과 광택으로 봐서는 상당한 가격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계줄의 안쪽, 손목에 닿는 면은 새 것처럼 빳빳했어요. 아직 몸에 완전히 적응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번듯한 외피와 아직 몸에 덜 밴 속살. 새로 입은 이름과 오래 입은 습관.
저는 그런 대비를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정혁이는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과 함께 약간의 외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은 해외 거래처들이 늘어나서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통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연이한테 미안하죠. 정혁은 수연이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서 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거래처라고 했는데 이탈리아와 한국의 시차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밤늦게 통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식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정혁의 말하는 방식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말을 고르고 표정을 고르고 심지어 침묵의 길이까지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칼을 대면 살이 얌전하게 벌어지는 고기였어요. 저는 고기를 자르는 동안에도 정혁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나이프를 다루는 것도 정확했어요. 하지만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습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숨기는 게 없는 사람. 참 좋은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남편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숨기는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숨기는 게 많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런 말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안심이 돼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정말로 수연이에게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디저트가 나올 때쯤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정혁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모습을 저는 유심히 보았어요. 그는 미소로 카드 번호를 가렸지만 저는 그 순간 카드 단말기 화면을 보았습니다. 승인 문구가 번쩍하고 지나갔고 영수증을 건네받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저는 아주 잠깐, 마이너스 정말 찰나였지만 마이너스 영수증 상단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주문자 김도. 저는 그 두 글자 사이에 눈을 박았습니다. 김도, 김도영, 김도현. 이름 하나를 알아내는 일은 때로 사람의 반쪽을 알아내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웨이터의 손이 영수증을 재빨리 말아 집게로 물고 갈 때 저는 그 문장을 끝내 읽지 못했습니다. 미완성의 단어가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이런 데는 처음 와봤어요. 앞으로 종종 모시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저는 계속 그 영수증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결제했을까요? 회사 법인 카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회사 이름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에 정혁은 발렛 파킹을 기다리며 전화 통화를 한 통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용한 밤이라 일부 단어들이 들렸어요. 계약 라인 넘겨 잠깐만 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세계. 손 안에서만 오가는 세계. 저는 그런 말들을 남편 곁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통화에는 묘하게 미숙한 분투가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남자의 목소리는 너무 반듯했어요. 틈이 없었습니다. 틈이 없다는 건 세심하거나 혹은 세심하게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차가 나오고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는 조수석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손목이 긴 소매 속으로 숨어 있었지만 팔꿈치가 무릎 위에서 자꾸만 오므라들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수연아, 오늘 어땠니? 응. 좀 어색했지만 정혁이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아이의 대답은 짧았고 그 짧음 속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른은 때로 질문보다 침묵으로 아이를 더 오래 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벽이 되고 침묵은 방이 되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정혁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그의 눈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딸에게 잘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할까요? 그날 밤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저는 오래된 서랍에서 남편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의 가죽은 벗겨졌고 모서리는 번들거렸어요. 전등빛 아래서 페이지를 넘기면 연필로 눌러 쓴 글자들이 마치 지금 막마른 듯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래처 마이너스 신용 확인 필수 계약서 마이너스 세부 조항 재검토 사람을 믿고 일해야 하지만 끝까지 믿을 사람인지 확인해라. 남편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문장들이었어요. 공장에 불이 꺼지던 날도 그는 거래처의 납품 수량을 끝까지 확인했고 자재비 계산을 다시 맞춰보았습니다. 사람을 믿되 숫자는 한 번 더. 웃는 얼굴을 믿되 그 얼굴이 말하지 않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였지요. 저는 그 수첩을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먼 데서 구급차 소리가 길게 지나가고 맞은편 아파트의 불들이 한꺼번에 꺼졌다 켜졌습니다. 도시의 밤은 늘 그렇게 무심하게 흘렀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레스토랑의 영수증 상단 김도 그 미완의 이름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저의 감각은 무뎌졌고 둘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식에서는 그전 의심들은 모두 잊고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며칠 후 정혁이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직 덜 올라왔고 현관앞 마루에는 신문이 한 겹 움푹하게 패여 있었어요. 그는 미소로 그 패임을 건너뛰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과 함께 작은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결혼식 준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이건 작은 선물이고 이건 자료인데요. 저희 회사 소개서예요. 그는 홍삼 세트와 함께 회사 홍보 책자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종이는 좋았고 인쇄는 선명했어요. 글자의 행간은 넓었고 로고는 좌측 상단에 담백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글자 사이의 공기가 너무 상쾌하면 그게 오히려 불안할 때가 있어요. 삶은 늘 조금 눅눅하니까요. 일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일부러 와주셔서 어머님께 믿음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정말로 수연이를 사랑하고 어머님도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거든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웃음이라는 게 늘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연습된 웃음이고 때로는 계산된 웃음이거든요. 정혁이 돌아간 뒤 저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의 엣지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니 날이 서 있었어요. 그 날카로움이 검지의 지문 사이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명함 남쪽 모서리에는 아주 작은 문구가 박혀 있었어요. 파운딩 파트너. 한국말로 치면 공동 창업자쯤 되겠지요. 공동 창업자. 그럼 함께 창업한 다른 사람도 있다는 뜻인가요? 혹시 그 사람이 김도영은 아닐까요? 저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김도영 마이너스 연락 2절, 계약 불이행 남편과 거래했던 그 김도영과 어젯밤 영수증의 김도영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보였어요.
오후에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배춧잎이 수북했고 어묵탕에서 흰 김이 솟아올랐어요. 좌판 옆에 단골 종이컵에서는 옥수수차 냄새가 났지요. 사람 사는 냄새. 저는 거기가 편합니다. 자리값은 비싸지 않지만 말값은 비싸요. 여기선 말 한마디에 시간이 달라지고 눈짓 하나에 안부가 건너갑니다. 최경자는 제 이웃입니다. 소리 없이 나타나 소리 크게 속삭이는 재주가 있어요. 세상 일을 먼저 듣고 제일 늦게 있는 사람.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그랬습니다. 언니, 어제 저녁 어땠어? 사위분 멋있던데. 그래? 응. 어제 장 보러 갔다가 결혼식에서 본 사위가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거 봤어. 근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경자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서? 글쎄 확실치는 않은데. 저 위쪽 상가에서 누가 카드 돌린다고 난리였던 날 있잖아. 그때 잠깐 스쳐 지나간 얼굴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선물처럼 싸서 건네요. 포장을 열면 알맹이는 늘 애매합니다. 저는 애매한 걸 오래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고 그 버릇이 때로는 저를 구했습니다. 카드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 그게 가짜 카드로 물건 사고 다니는 거 말이야. 몇 달 전에 이 동네에서 한 번 소동이 있었잖아. 누군가 다른 사람 명의로 카드 만들어서 이것저것 사고 다녔다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짜 카드. 다른 사람 명의. 처음 만난 날 영수증의 김. 도가 갑자기 불길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 사람. 잡혔어? 아니 그게. 증거가 부족해서 흐지부지 됐다고 하더라. 피해자도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냥 카드 회사에서 배상해주고 끝났다고 들었어. 저는 경자와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정혁이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집에 와서 홍보 책자를 다시 펼쳤습니다. 표지의 사진에서 미소 짓는 사람들은 모두 하얀 이를 드러내고 있었고 회의실의 유리벽은 얼음처럼 투명했어요. 투명한 사진 속에서 저는 늘 불투명한 걸 찾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회사의 연역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설립일은 2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정혁은 자신이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2년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닌데 말이죠. 마지막 페이지, 작은 캡션 속의 영문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S. CO 앤드 파트너즈. 정혁의 이름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파트너즈라고 복수로 되어 있네요. 그럼 공동 창업자가 여러 명이라는 뜻인가요? 혹시 그중 한 명이 김도영일까요? 며칠 후 저녁 수연이 제 집으로 들렀습니다. 아이는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주방으로 들어왔고 조용히 그릇을 꺼내 놓았어요. 아이가 집안일을 도울 때면 저는 조금 안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자리에서 가장 솔직해지니까요. 요즘은 잘 지내니? 응. 정혁이가 바빠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괜찮아. 매일 늦어? 응. 요즘 특히 해외 거래처랑 통화하느라 밤늦게까지. 아이의 말을 듣다가 저는 궁금했던 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탈리아와의 시차 문제 말이에요. 이탈리아면 시차가 그렇게 많이 나나? 응? 아,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랑 일본 쪽도 하고 있다고 했어. 수연이의 대답은 약간 애매했어요. 처음에는 이탈리아라고 했다가 이제는 여러 나라라고 하네요. 혹시 정혁이 수연에게도 정확한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근데 엄마 정혁이 어때? 엄마 반응을 많이 궁금해하더라고. 좋은 사람 같더라. 다만 저는 그 순간까지도 멈칫했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의심은 언제나 딸의 가슴 어딘가를 찌르거든요. 저는 남편의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하지만 끝까지 확인해라. 믿음과 확인. 두 손에 각각 들고 갈 수 있을까요? 한 손에는 딸의 마음, 다른 손에는 딸의 미래. 저는 늘 어느 손이 더 무거운지 잴 줄 몰라 양손을 다 들고 가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뭐? 아니야, 그냥. 너무 완벽해 보여서. 완벽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가끔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불안할 때가 있거든. 수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혹시 정혁이한테서 이상한 점 발견한 거야?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무 예민한가 봐.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의 이름, 경자가 한 말, 회사 연역의 의문점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서투르지만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어요. 서정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지만 특별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사 이름으로도 검색해봤지만 공식 홈페이지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김도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2년 전 기사였는데 제목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입업체 대표 동업자 배신으로 회사 일어 명의도용 사기 사건, 피해자 김도영 씨 법적 대응 검토.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김도영이라는 사람이 동업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사 지분, 거래처, 심지어 개인 명의까지 도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어요. 더 검색해보니 그 사건 이후 김도영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잠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기사의 날짜는 정혁의 회사 설립일과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정혁이 어젯밤 김도영의 이름으로 결제한 것, 그의 회사 설립 시기, 그리고 김도영의 실종.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딸이 어떤 사람과 결혼한 건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수첩에 빨간 펜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끝까지 확인해라. 그리고 그 밑에 제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도. 점심시간에 저는 정혁의 회사가 있다는 건물로 가봤습니다. 고층 빌딩이었고 1층 로비는 화려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혁의 회사가 있다는 층으로 올라가 보니 생각보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도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사무실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저는 한 젊은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정혁의 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과 함께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이 회사에서 일하세요? 아니요. 일했었죠. 그의 대답에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아, 죄송합니다.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저는 서정혁 씨. 가족입니다. 그 말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정말요? 그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했었는데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나왔거든요. 급여를? 네. 처음에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찾아왔는데 사무실도 거의 비어 있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혁이 어제 자신있게 말했던 안정적인 사업이 실제로는 직원 급여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사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체가 있는 사업인지도 의문이에요. 제가 있을 때도 실제 거래처는 거의 없었거든요. 서류상으로만 있고. 그 젊은 남자는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정혁의 사업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실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도영의 실종, 정혁의 회사 설립 시기, 직원들에게 급여도 못 주는 상황, 그리고 어젯밤의 다른 사람 명의 결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혹시 정혁이 김도영의 것들을 가로채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짜 성공이라면 제 딸은 지금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가요? 그날 저녁 저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정혁이는 집에 있니? 아니, 또 회사 일로 나갔어. 요즘 정말 바빠.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아이는 예민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불안을 눈치챈 거예요. 아니야. 다만. 수연아, 혹시 정혁이가 돈 문제로 어려움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없니? 돈 문제.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정혁이는 사업 잘 된다고 했는데. 그래. 엄마가 괜히 걱정한 것 같다. 그냥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정혁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늦게까지 저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모들, 실패한 사업의 기록들, 그리고 배신당한 상처들. 모든 것이 지금의 상황과 겹쳐 보였어요. 사람은 믿어야 하지만 끝까지 확인해라. 남편의 이 말이 지금 제게는 유언같이 들렸습니다. 제가 딸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지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믿음과 확인은 같은 집의 두 방이 아니라 같은 마음의 두 눈이라는 것을. 한쪽 눈으로는 사랑을 보고 다른 쪽 눈으로는 진실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정혁에 대한 의심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이름, 회사의 실상,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내일 저는 정혁을 직접 만나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인터넷에서 본 김도영 관련 기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업자 배신, 명의 도용, 회사 탈취. 이런 단어들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어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러설 수 없는 날이었어요. 남편 문수가 늘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주민센터는 아침 9시에 문을 엽니다. 저는 8시 50분에 도착해서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일찍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에 말이죠. 박 주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이분과는 남편이 공장을 할 때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각종 서류 일로 자주 뵀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식에 참석해 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은주 씨,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일로? 박 주사님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김도영이라는 분 아세요?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박 주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는 이름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김도영. 혹시 2년 전에 사업 문제로 소동났던 그분?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역시 박 주사님도 그 사건을 알고 계셨어요.
네,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소동이었나요? 박 주사님은 차를 한 잔 끓여주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참 안 됐어요. 동업자한테 완전히 당했거든요. 회사 지분을 다 빼앗기고 개인 명의까지 도용당하고 결국 모든 걸 잃었죠. 동업자가 누군지 아세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성이 서 씨였던 것 같아요. 서정. 뭐였지? 서정혁. 제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혹시 서정혁이라는 이름 맞나요? 아, 맞아요. 서정혁. 그 사람이었어요. 은주 씨가 어떻게 그 이름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정혁은 정말로 김도영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사위예요. 박 주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온 분이라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아신 것 같았어요. 은주 씨, 이거 큰일이네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김도영 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모든 사업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졌거든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상처가 너무 깊어서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나 봐요. 저는 박 주사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도영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업가였다고 하셨어요. 이탈리아 수입업을 정말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정혁이 투자자 행세를 하며 접근해서 결국 모든 것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가장 나쁜 건 김도영 씨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서류를 조작했거든요. 그래서 김도영 씨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어젯밤 레스토랑 영수증에 김도영 이름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정혁은 지금도 김도영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민센터를 나와 걷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똑같았습니다. 그때 수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정혁이랑 중요한 이야기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중요한 이야기. 혹시 정혁이 제가 어제 회사에 다녀온 것을 알게 된 걸까요? 저는 급하게 수연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동안 마음이 조급했어요. 혹시 정혁이 수연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수연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정혁과 수연이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혁도 의외라는 듯 일어섰어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느낌이랄까요? 수연이한테 급한 얘기가 있어서. 엄마 앉아요. 저희도 마침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수연이는 약간 긴장해 보였고 정혁은 뭔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어떤 이야기였는데? 사실 투자 이야기였어요. 정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 큰 계약건이 성사되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투자. 그 단어가 제게는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남편도 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 물론 담보도 확실하고 이자도 시중은행보다 좋게 드릴 수 있어요. 5천만 원. 저와 수연이가 가진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담보가 뭔데요? 제 회사 지분과 수연이 이름으로 된 적금이 있거든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수연이 이름으로 된 적금이라고요? 혹시 정혁이 벌써 수연이 명의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연아, 너 언제 적금 만들었니? 응. 결혼하고 나서 정혁이가 만들어줬어. 사실 결혼 전 프로포즈 하면서 이번 큰 거래만 성사되면 엄마랑 나랑 평생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고 했었거든. 수연이의 대답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김도영의 명의를 도용한 정혁이 이제는 제 딸의 명의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고 여유가 되실 때. 정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계획된 것 같았어요. 수연이를 통해 저에게 돈을 빌리려는 계획 말이죠. 좀 생각해 볼게요. 큰 돈이니까. 네,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정혁의 눈빛에서는 초조함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점심을 함께 먹자는 정혁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저는 수연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정혁이 회사에 간다고 나간 후 저는 수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연아, 정혁이가 평소에 돈 이야기 자주 해? 가끔. 사업 이야기할 때 나오긴 하지. 왜? 혹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거나 그런 적 있어? 수연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사실은. 뭔데? 정혁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전에도 몇 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어.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 지금까지 2천만 원 정도. 다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이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수연아, 그 적금.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아니, 정혁이가 다 해줬어. 나는 도장만 찍었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에게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수연아, 엄마가 어제 정혁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혁이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할 말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아직 계셨네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돌아왔어요. 정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급해 보였어요. 사실, 좀 급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무슨 상황인데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보증금을 요구해서 내일까지 준비하지 못하면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기라는 걸요. 급하다고 압박하고 기회를 놓친다고 조급하게 만들고 남편이 당했던 수법과 똑같았습니다. 정혁 씨, 혹시 김도영이라는 분 아세요? 제 질문에 정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세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김도영. 누구죠? 2년 전에 동업했던 분 말이에요. 정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 이름을? 주민센터에서 들었어요. 그분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 순간 정혁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친근한 사위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머님, 그 얘기는 오해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해? 어떤 오해요? 김도영 그 자식이. 아니, 그분이 제게 사기를 쳤거든요. 저도 피해자예요. 정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김도영에게 당했다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왜 그분 명의로 카드를 쓰는 거예요? 제 질문에 정혁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금전적인 복잡한 사정이
정혁아.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피해자라는 게? 수연아,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하지만 수연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혹시 서정혁 씨 가족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어제 그 회사 앞에서 배웠던, 어제 만났던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급하게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수연이 집에 있는데. 그럼 그곳으로 갈게요. 정혁 씨에게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30분 후 민준이 왔습니다. 그는 정혁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정혁아. 정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민준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김도영 씨가 정혁이에게 당한 모든 증거들이에요. 그 파일에는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법정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혁이는 처음부터 김도영 씨의 사업을 가로챌 계획이었어요.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접근해서 결국 모든 걸 빼앗았죠. 민주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혁이 어떻게 김도영의 신뢰를 얻었는지, 어떻게 서류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모든 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가장 악질적인 건 김도영 씨 명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김도영 씨 이름으로 각종 계약을 하고 있어요. 수연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혁을 봤습니다. 정혁아, 이게 정말이야? 정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그게 어때서? 김도영 그놈은 너무 순진했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도 모르고.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거야. 내가 먼저 당하느니 내가 선수 쳐서 가져가는 게 낫잖아.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사업? 무슨 사업? 빚 갚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정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칠고 냉정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수연이한테서 돈 뺄 생각이었어? 어머님한테까지? 민준의 질문에 정혁이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냐? 혈육이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어요. 수연아, 울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모든 것도 우리 잘 살려고 하는 거야. 사랑? 이게 사랑이야? 수연이가 처음으로 정혁에게 소리를 질렸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 망쳐놓고 내 명의로 몰래 적금 만들고 우리 엄마한테까지 손 벌리려고 했으면서. 그때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보세요. 정혁이가 수연이 명의로 만든 건 적금이 아니에요. 대출이에요. 대출? 네. 수연이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수연이는 모르고 도장만 찍은 거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혁은 이미 제 딸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출의 담보는 어머님 집이에요. 제 집? 어떻게 제 집이 담보가 될 수 있죠? 수연이를 통해서 어머님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다가 담보로 설정했어요. 물론 불법이지만 일단 서류상으로는 유효한 상태예요.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정혁은 김도영을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희 가족까지 같은 방법으로 망쳐놓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정혁아,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연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한 적이 있기라도 해. 사랑? 그딴 거 배불러야 하는 거야. 일단 살고 봐야지. 정혁의 대답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그에게 수연이는 그저 이용할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김도영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편지에는 김도영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슬픔, 모든 것을 잃은 절망,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남편 문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도 이런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머님. 정혁이 갑자기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에 쪼들려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님 제발. 나가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혁은 마지막으로 수연이를 봤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어요. 정혁이 나간 후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아니야,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대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명의도용권도 신고해야 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수연이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누우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정혁은 여전히 김도영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 모든 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와 저는 한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엄마인 저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정혁이랑 이혼해야 하는 건가? 수연아,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일단 법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더 많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밤새 정리해 본 건데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민준이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정혁의 피해자는 저희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소 5명 이상이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했어요. 모두 같은 수법이었어요. 처음에는 투자나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나중에는 개인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죠? 피해자들이 대부분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정혁이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기술적으로는 불법이 아닌 것처럼 포장했어요. 민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씨를 찾았어요. 정말요? 어디에 계세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식당 일을 하고 계세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 성공적인 사업가였던 분이 모든 걸 잃고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다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연락해봤는데 처음에는 거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혁이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도움이 되겠다고 하세요. 그날 오후 저희는 김도영 씨를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문수가 살아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마도 저보다 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을 것 같았어요. 김도영 씨는 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한때는 넉넉해 보였을 체격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저희를 보는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저는 은주라고 해요. 이쪽은 제 딸 수연이고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제 얘기를 민준이한테서 들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영 씨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을? 저희가 죄송하죠.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시고.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김도영 씨가 들려주신 정혁의 진짜 모습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악질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게 제 것을 가져가기 위한 계획이었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걸 빼앗긴 거예요? 계약서를 교묘하게 조작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법적 용어들을 써서. 나중에는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회사비까지도 제 개인 명의로 만들어버렸어요. 김도영 씨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정혁이는 워낙 말을 잘하니까 오히려 제가 사기꾼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수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죠.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고 증거도 부족하고 결국 포기했어요. 서울에 있을 면목도 없어서 여기로 내려온 거고요. 저는 김도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남편도 이런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도영 씨,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저희가 증거도 많이 모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았어요. 민준이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김도영 씨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정혁이는 정말 교활한 사람이에요.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아볼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수연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정혁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조급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왜요?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안에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급한 일인데요? 그게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는 김도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수연이 집으로 와주세요. 저녁 7시쯤. 통화를 끊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마 다른 피해자나 채권자들한테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또 돈을 요구하려는 거겠죠. 이번에는 준비하고 가죠. 김도영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과 제대로 대화해봐야겠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김도영 씨는 예전 서류들을 모두 가져오기로 했어요. 저녁 7시 수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정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수연이도.
정혁이 수연이를 보며 애절하게 말했지만 수연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큰일이 났어요. 채권자들이 갑자기 돈을 다 갚으라고. 얼마나 빚이 있는데요? 2억. 아니 3억 정도. 저는 그 금액을 듣고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요? 그래서 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중과 김도영 씨가 온 거였어요. 문이 열리고 김도영 씨가 들어오자 정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도영? 오랜만이다, 서정혁. 김도영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2년간 쌓인 분노가 들어 있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내 명의로 사업하고 다니는 내가 여기 있는데? 정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도영 씨, 그때 일은 제가 사과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급해서. 사과? 2년 늦었다. 김도영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내가 잃은 모든 것들의 목록이야. 회사, 집, 신용, 가족의 신뢰. 너한테 당한 모든 것들 말이야. 정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가면마저 벗겨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내 명의로 지금까지 한 모든 거래들의 기록이야. 민준이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정혁이 김도영 명의로 체결한 수십 개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지? 정혁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김도영 씨가 수연이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수연이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어머니. 집 담보로 설정한 것도 모두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방법이야. 도영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영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궁지에 몰려서 하는 거짓 사과였습니다. 미안하다고?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김도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내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 했어. 나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 도영 씨. 그런데 너는 내 것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똑같은 짓을 하면서. 정혁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일어섰어요. 정혁아, 이제 그만해. 수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 이혼할래. 수연아, 안 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사랑? 그게 사랑이야? 수연이가 처음으로 정혁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 망쳐놓고 내 명의로 몰래 돈 빌리고 우리 엄마까지 속이려고 했으면서. 정혁이 수연이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수연이는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 이제 정말 끝이야. 그때 정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애원하던 모습에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좋아, 그럼 다 함께 망하자. 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였어요. 이게 뭔지 알아? 수연이 명의로 받은 대출이 이게 다가 아니야. 더 있어. 저희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더 있는데? 5억이야. 5억. 그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정혁의 협박에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해도 소용없어.
너희가 나를 신고하면 수연이는 5억의 빚을 혼자 떠안게 돼. 당신 집도 경매에 팔려나가고. 그는 더욱 매몰차게 우리를 몰아쳤어요. 딸과 저는 너무나 큰 돈에 주눅이 들어서 겁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대출들도 모두 불법이야. 수연이가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대출은 무효로 만들 수 있어. 김도영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효? 어떻게? 서명이 위조됐다는 걸 증명하면 돼. 그리고 민준이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됐어. 정혁이가 직접 사기를 인정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없어. 정혁은 그 와중에도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말은 다들 그럴듯한데 내가 그랬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잖아. 난 재판받아도 금방 다시 나올 거야. 그때 두고 보자고.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김도영 씨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 문수도 서정혁에게 같은 피해를 입어 공장이 문 닫았던 거였어요. 꼼꼼한 남편은 거래 내역을 모두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려서 사기를 당한 후 혼자 끙끙 앓고 속으로 삭히다가 병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병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내 남편은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 친구인 윤 전무가 김도영 씨가 똑같은 사기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남편이 보관 중이던 서정혁 범죄 문서를 정리하여 김도영 씨에게 주었던 겁니다. 거기엔 정혁의 사기친 각종 문서와 증거자료, 심지어 정혁의 자필 서명까지 모두 들어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사기친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기록한 정확한 증거들이야. 완벽한 증거가 없을 거라 생각한 정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착해 빠진 노인네가 끝까지 나를 고생하게 만드는군. 딸내미도 착해 빠져서 속이기 쉬웠는데 아쉽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화가 나 그의 머리에 물을 끼얹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내 딸을, 내 삶을, 내 남편을. 당신이 뭔데 함부로 짓거려. 난 당신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용서하려 했어. 그런데 당신이란 인간 정말 마지막까지 실망이야. 정혁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갑자기 작은 칼을 빼서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저와 딸은 너무 놀라 서로를 꼭 껴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지요. 그 순간 도영 씨와 민준이가 힘을 합쳐 그를 양쪽에서 잡고 칼을 뺏은 후 꿇어 앉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었어요. 민준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습니다. 서정혁 씨 맞으시죠? 사기 민명의 도용 혐의와 방금 저지르신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서에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정혁을 연행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제 남편을 죽인 범인이 딸과 결혼하여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도영 씨는 저희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덕분에 앞으로 계속 반복될 악몽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그런데 도영 씨는 그런 정확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도 왜 신고하지 않으셨죠? 잠깐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도영 씨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그냥 혼자 지내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도망자였죠. 정혁의 사기늪에 빠져 계속 배신당하는데 지인들도 경찰도 법원도 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었죠. 그때 그 증거 자료를 윤장님에게 받았고 저는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서정혁이 또 사기를 친다는 민준 씨 이야기를 듣고 이번엔 꼭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모아서 올라온 겁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하지만 끝까지 확인해라. 그 문장 밑에 저는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확인해야 한다. 믿음과 확인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솜털처럼 내 딸 수연이가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하려고 해. 정말? 응.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을 위한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 아빠 몫까지 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 딸이 진짜로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정혁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만난 정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애걸복걸하였어요. 피고인 서정혁은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와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몰랐던 남편의 복수까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도영 씨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명의도 돌려받고 빚도 정리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혼자 힘으로 말이에요. 저는 도영 씨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지 않으신 거예요. 6개월 후 수연이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어느 날 저녁 수연이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엄마가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았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 문수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남긴 자료와 교훈이 결국 우리 가족을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도영 씨도 서울로 돌아와서 작은 수입업체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나가고 계셨어요. 가끔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어느 날 수연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에는 엄마가 먼저 만나봐. 왜? 엄마 눈이 더 정확하니까 이번에는 어때? 좋은 사람 같구나. 하지만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는 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거라. 수연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 말을 귀담아 듣는 아이가 되었어요. 수연이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람은 믿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확인해야 한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이제 작은 무역회사의 과장이 되었어요.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아가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어요. 김도영 씨의 사업도 점점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성과라 더욱 소중해 보였어요. 가끔 저희와 만나서 근황을 나누곤 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연대감이 있어요.
정혁은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끔 수연이에게 편지를 보내온다고 하는데 수연이는 읽지 않고 그냥 버린다고 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저처럼 뒤늦게 진실을 깨닫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제도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손잡벌 되는 남자에게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제가 받은 고통을 통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